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얘기는 여전히 노숙인 관련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초창기에 만났던 분들, 이분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분들이 연락을 할 때 좀 이 주간에 연락을 하면 좋은데 이분들이 좀 올빼미해요. 밤 문화에 익숙한 분들이어서 그런지 밤 12시가 넘어서 1시, 2시 이때 전화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화를 해서 하는 내용이 뭘까요? 무슨 얘기를 저한테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예. 뭐 예상하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돈 얘기합니다. 예. 밤 12시에 전화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입니다. 뭐 성프란시스 대학 1기입니다. 2기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그러면, 반갑습니다. 예.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그러면, 머뭇머뭇대면서 결국은 돈 얘기를 꺼냅니다, 저한테. 교수님 죄송한데, 늦은 밤에 죄송한데, 제가 좀 급해서 그런데, 한 5만 원만 보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뭐, 큰 돈은 아니니까, 마음먹게 돼서 쉽게 보낼 수 있죠. 그렇지만, 돈 거래를 하면, 저 같은 관계가 이 돈 문제 때문에 좀 애매해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살짝 망설이게 되는데, 망설임 끝에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이 40대, 50대, 60대 된 성인 남성이 밤 12시, 1시에 전화해서 50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도 아니고 5만 원을 꺼달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밥을 못 먹은 거잖아요. 잠자리가 없는 거고. 그걸 외면할 수가 없어서 저는 잠깐 망설이긴 합니다만은 5만 원을 보내주곤 합니다. 네.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그런 경우는 차라리 그냥 돈만 붙여주면 그만인데, 간혹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밥값을 못 내서 무전취식으로 경범죄가 되거나 잡혀갈 것 같아서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또 제가 늦은 시간에 택시를 잡고 가서 식당에 가서 밥값을 계산해주고 오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노숙인 인문학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참기도 하고 속상하지만 뭐 견디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또 늦은 밤에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이분은 정말 뜻밖의 분이었어요. 성프란시스 대학 1기생인데 1기생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축에 속하는 분이었는데 60이 넘은 분이었는데, 이분은 인품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대학도 나온 분이에요. 크게 사업을 했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프란시스 대학 노숙인 인문학 과정의 1기 반장이었어요, 반장. 제가 이제 반장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은 뭐 이렇게 경솔하게 돈이나 꿔달라고 그러고 그럴 뿐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와서, 교수님, 죄송하지만 정말 쑥스럽습니다만 혹시 저 5만 원만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1기 반장이고, 아까 말씀드린 인품도 훌륭하신 분이고, 누구한테 이렇게 신세를 지거나 폐를 끼치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 정말 다급한 일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5만 원을 보내드렸죠.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교수님, 또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꼭 갚아드릴 테니까 5만 원만 더 보내주세요. 라고 또 요청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면 또 저한테 지난번에 한 번 또 그랬는데 또 이렇게 부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역시 이번에도 이유를 묻지 않고 5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뭐 갚을 걸 기대하고 보낸 건 아닙니다. 그냥 어찌됐건 뭐 제가 여유있게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 정도는 뭐 도와줄 수 있다 생각하고 보냈죠. 그러고는 잊게 됩니다.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한 2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또 이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정말 염치불구하고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수식을 한참 털어놓은 이후로 마지막에는 이번에는 1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때는 조금 제가 많이 망설였어요. 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액수가 2배로 늘어서 망설인 게 아니라, 이분이 대체 뭐 어떤 상황이길래 자꾸 연속해서 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할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분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거냐고 했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일을 시작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지방에 내려오고 그럴 일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돈이 막 막히는 경우들이 있다. 미안하지만 보내주면 잊지 않고 꼭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10만 원을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잘 계산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분한테 1기 반장님한테 이씨성을 가진 분인데요. 이분은 이 성함은 제가 밝힐 수가 없고요. 얼마를 빌려줬죠? 5만 원, 5만 원, 그 다음에 10만 원. 잘 계산하고 계십시오. 그럼 총 20만 원을 제가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렸죠. 뭐 저도 이제 바쁘게 강의 다니고 뭐 책도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정신없이 살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해가 바뀌었어요. 다시 이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에 전화를 받을 때 이분 이름이 전화에 떴을 때 아, 요번에도 돈을 빌려달라면 어쩌지? 아, 내가 또 빌려줘야 되네. 사실은 살짝 망설이는 느낌을 가지고 이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뜻밖에도 이분의 목소리가 일단 굉장히 밝아요. 아, 교수님, 접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일단 목소리 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교수님한테 통장으로 30만 원 넣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웬 30만 원이요? 그랬더니 아, 교수님 저 뭐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신세 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나머지는 뭐 이자로 생각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또 교수님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 저 말고도 다른 친구 있을 테니까 그 친구 도와주시든지 해서 한 10만 원 더 해서 30만 원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장사로 치면 남는 장사를 한 거죠. 5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 빌려주고 30만 원 받았으니까 이자율로 생각하면 얼마인가요? 꽤 높은 이자율일 거고, 뭐 기간으로 따지면 뭐 긴 기간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20만 원 빌려주고 30만 원을 받아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아, 이분이 저한테 30만 원이라는 돈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 뭔가 일이 잘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랬죠. 전화 통화로. 10만 원 더 보내주셨으니까 이 10만 원 갖고 제가 쓰겠습니까? 우리 저 기회가 되면 시간 되시면 한번 제가 살고 있는 수원으로 놀러 오세요. 수원에 막걸리집에서 10만 원 가지고 같이 술도 마시고 놉시다. 예.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럼 일기 동기들 몇 명 모아가지고 한번 가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몇 개월 정도 지나서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이제 동기들 그 노숙인 인문학대학 일기 동료들 3명을 데리고 4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얼큰하게 술에 취해서 이제 좀 다들 이제 술기운이 좀 올랐는데 제가 이제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역에 전봇대에 운전기사를 구한다는 방이 붙었었다. 그래서 방을 볼 때마다 자기 뛰고 다녔다. 왜냐면 다른 사람 못 보게. 나만 봐야 되니까 내가 경쟁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뛰고 다닌 다음에 거기 전화번호 적혀 있는 대로 광고를 한 사람한테 전화를 했다. 근데 전화를 받는 분이 나이가 꽤 있으신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다. 근데 이분이 이 운전기사를 구한다는 분이 그 20톤짜리 탱크로리, 굉장히 큰 차, 유조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차를 한 3개 정도를 운영하시는 운송업자이신데 이게 일이 어막 고된 일이다 보니까 운전기사를 구해도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는 운전기사 모집 광고를 붙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북대학 일기 반장님이었던 이분이 내가 비록 나이는 좀 있지만 내가 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차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반가운 일이긴 한데 나이가 60이 넘어 보이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 탱크로리를 모는 일이 저 의정부에서 출발해서 울산까지 한 번 운행을 하면서 20시간 이상을 운전을 해야 되는데 체력이 될까? 너무 몸도 마르고 그래서 나이도 많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 몸으로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부터 열심히 먹고 내가 건강 자신 있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해서 좋다 그러면 한번 해봐라라고 허락을 받았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흔쾌히 허락을 차주한테 받았는데 이 선생님이 그 차주한테 참 상식적으로 말하기 힘든 부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차주님, 근데 죄송한데 제가 이 탱크로리 운전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주는 놀림받은 기분이었겠죠. 아니 운전기사를 구하는데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운전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예의놈 하고 욕을 하거나 발길로 뻥 차거나 할 것 같았는데 이제 이 선생이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했죠. 사실은 제가 있는데 운전면허가 원래 있었는데 말소가 됐고 조금 도와주시면 운전면허 학원을 가든지 해서 면허를 따갖고 올 테니까 따갖고 왔을 때 그때 나를 운전기사로 써달라고 부탁을 한번 꼭 드리고 싶다. 얘기를 했답니다. 하여튼 차주가 참 어이가 없는 일이긴 한데 눈빛이 살아있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력하고 그러니까 좀 한번 믿어봐야겠다 생각해서 그러면 운전면허를 따갖고 와라.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는데도 일정 부분 뭐 금전적인 지원까지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기사를 모집하는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허락을 받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몇 개월 만에 운전면허, 대형 면허를 따고 그리고 이제 다시 차주를 찾아갔답니다. 근데 차주가 하는 얘기 운전면허를 땄어도
대형 면허를 땄어도 바로 운전기사를 할 수는 없고 조수 생활을 먼저 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조수 생활 시작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운전사가 모는 차에 조수석에 앉아서 의정과에 내려가면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야 되는데 숙박비를 따로 주는 게 아니고 조수한테는 사실은 조수니까 급여도 뭐 제대로 된 급여도 없고 돈이 없는 거죠. 근데 부산, 울산 이런 데까지 내려가서 낯선 곳에서 하룻밤 지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5만 원만 빌려달라, 5만 원만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편의점에 가서 뭐 약간의 음식을 사서 사 먹기도 하고, 이렇게 그 조수 생활, 어렵고 힘든 그 조수 생활 할 기간에 저한테 돈을 빌려갔던 거고,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드디어 정식 운전사가 돼서, 운전기사가 돼서 직접 탱크롤리를 몰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40대 정도의 젊은 운전기사도 한 달이면 한 10탕 정도를 뛴답니다. 근데 이분은 나이가 60인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아니라 한 달에 15통을 뛰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수익이 한 달에 한 3, 400 이상 됐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노숙 생활은 이제 청산을 한 거죠. 어엿한 이제 운전직, 직업인이 된 거고, 나이가 많지만,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있는 상태였죠. 그 얘기를 다 듣는데, 뭔가 조금 찝찝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다 되물었어요. 근데 말을 멋있게 하려고 나한테 준비했나 본데, 솔직히 얘기하시라고. 아니,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운전직 모집을 하는데 가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겠냐고. 그거 뻥 아니냐고. 솔직히 좀 과장한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되물었죠. 그제서야 이제 이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집을 나온 지 5년이 넘었는데, 집을 나올 당시에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대학생이었답니다. 근데 그 대학생이었던 딸이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어서 결혼할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집을 뛰쳐나온 이후로 계속해서 아버지를 찾아다녔답니다. 뭐 사회복지시설에 전화도 해보고, 불황인 시설에 가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전산망에 이분이 이제 인문학 과정을 듣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자기 신상을 밝히게 되고, 다시서기 센터에다가, 그래서 이제 전산망에 이분이 잡힌 거예요. 그걸 보고 딸이 이분이 살고 있는 서울역 건너편 양동에 있는 쪽방으로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를. 딸한테 나를 어떻게 찾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아빠 찾느라고 몇 년 동안 고생했다. 근데 이 아빠, 못난 아빠, 빚만 잔뜩 지고 집에 피해만 끼치고 집을 뛰쳐나갔는데 뭐하러 찾았냐. 쓸모없는 사람인데. 이제 힐난성 질문을 했더니 딸이 그러더랍니다. 이제 나이가 돼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자친구도 있고 결혼 날짜도 잡고 이러고 있는데 문득 아빠 생각이 나더라. 아빠가 차라리 돌아가셨다면 모를까, 분명히 어딘가에 살고 계시는데 내가 결혼식장에 아빠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조만간 내가 결혼식을 할 텐데 그때 결혼식 때 아빠가 내 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실 인문학 강의할 때 제가 수업 시간에 들려줬던 문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니체라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 그 문장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의 서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니체가 했던 말.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 상황을 고통으로 바꿔도 아마 무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 그거를 수업 시간에 제가 들려줬던 그 문장을 적어서 타이핑을 쳐서 자기 쪽방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 이 문장을 붙여놓고 있었는데 딸이 그 쪽방에 방문하고 돌아간 다음 날 자기가 붙여놨던 그 문장이 딱 보이더라는 겁니다. 살아야겠다. 다 떠나서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생겼다. 그게 뭐죠? 우리 딸 결혼할 때 당당하게 딸 손을 잡고 식장에 나가야 되겠다.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생긴 거죠, 이분이. 이때부터 이분이 여기 직원 모집 광고 이걸 열심히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운전기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봇대에 붙여 있었던 광고지를 보고 뛰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광고를 낸 차주에게 전화를 했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하겠다고 부득불 우기고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서 결국 근 1년 후에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을
인내하고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 끝에 조수 생활까지 거쳐서 당당하게 20톤짜리 탱크로리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된 거죠. 그리고 돈을 벌어서 저한테 빌렸던 돈도 넉넉하게 이자까지 붙여서 갚았고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집에도 연락을 다시 하기 시작해서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돈도 붙여주고 딸과 소통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딸이 결혼하게 될 때 당당하게 딸의 손을 잡고 같이 행진하는 그런 아빠가 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었던 거예요. 노숙 생활을 했던 이 선생님 이분도 그랬던 거죠. 시리에 빠져있던 그를 이렇게 세운 건 그 딸의 정성, 아빠를 찾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전국의 노숙인 시설을 뒤지고 결국은 아버지를 만나서 자기 결혼식장에서 손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갔던 그 딸의 한마디가 이 선생님을 노숙의 구렁텅이에서 자활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탈바꿈시켰던 거죠. 뭉클했지만 뿌듯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내가 노숙인 인문학 왜 하나 이걸? 돈도 안 되는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 왜 하나? 사실 자책도 하고 회의에 젖기도 했었는데 당당하게 자활의 길을 걷는, 또 제가 수업 시간에 들려줬던 그 문장 하나를 잊지 않고 벽에 붙여놨던 이런 성의를 보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힘들지만 외롭지만 꿋꿋하게 노숙인 인문학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